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주 주춤했던 독감 환자가 다시 늘어 유행 기준의 6배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배나 많은 수치인데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구 대비 환자 수는 전체 연령대 평균보다 2배 넘게 많은 상태입니다. 의사협회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해 총파업 강행을 시사했습니다. 정부가 의료계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찬반 투표를 거쳐 파업을 결정한다는 건데 의협회장은 삭발까지 하면서 강한 반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대마초 흡연이 단순한 환각을 일으킬 뿐 아니라 폐암과 조현병 발병에도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마 흡연이 폐암과 조현병을 유발하거나 반대로 이들 질병이 대마 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건데 최근 늘고 있는 대마초 합법화 추세에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흠집이 생기거나 잘려도 원래대로 돌아오는 자가치유 소재가 개발됐습니다. 기존 소재들보다 투명도가 높고 실온에서도 손상 회복이 가능해 디스플레이 보호 필름이나 자동차용 코팅제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면서 화재 사고도 해마다 증가해 5년 새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려면 급속 충전보다 완속 충전으로 충전율 80%대를 유지하고 특히 겨울철에는 눈에 젖은 상태에서 충전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7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지난주 주춤했던 독감 환자가 다시 늘어 유행 기준의 6배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올해 46주 차인 이달 셋째 주 외래 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는 37.4명이었습니다. 44주 차에 39명을 기록한 뒤 45주 차 32.1명으로 꺾인 다음 다시 증가한 것으로 이번 유행 기준인 6.5명보다 5.8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3.2명과 비교하면 의심 환자 수가 3배나 많습니다. 특히 7세에서 12세 84.6명, 13세에서 18세 87.3명으로 어린이와 청소년 환자가 많았습니다. 인플루엔자는 지난 절기부터 1년 넘게 질병청이 유행주의보 발령 상태를 유지하는 등 이례적인 유행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 이어 아시아까지 대마초를 기호용으로 허용하는 나라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마초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도 흐려지기 쉬운데요. 함부로 얕봐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대마초 흡연이 단순한 환각뿐 아니라 조현병과 폐암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대마초는 전자담배부터 젤리, 껌, 초콜릿 등 친숙한 간식 형태로 국내 불법 유통되고 있습니다. 대마는 담배보다 의존도나 독성이 낮지만 환각을 유발하고 과다 흡입으로 인한 사망도 나와 대부분의 나라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태국에 이어 올해는 독일까지 기호용 대마를 합법화하는 나라가 늘어 모두 9곳이 됐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신장한다는 명목과 함께 관광 활성화 요인, 아울러 막대한 세수도 확보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에 경종을 울리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예일대 연구진은 대마초 중독자 등 105만 명의 유전자를 분석해 대마초 중독에 관여하는 유전자 그룹 20여 개를 처음으로 특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유전자 그룹이 폐암과 조현병 등 심각한 질환과 상호관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즉, 폐암과 조현병이 대마 중독을 유발할 수도 있고 반대로 대마 흡연이 폐암과 조현병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유전자하고 마약 중독하고 그다음에 각종 질환하고 이런 게 어떻게 상호 연관될 수 있는지 그거를 사람의 유전자 차원에서 살펴본 대형 연구죠. 처음인 거죠.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대마초 흡연 합법화는 공중보건에 큰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네이처 자매지 네이처 제네틱스에 실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협회가 총파업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정부가 의료계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그대로 강행한다면 찬반 투표를 거쳐 파업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전국 의사회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의료계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의사협회는 정부가 최근 전국 의과대학의 정원 수요 조사를 발표하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과학적, 객관적 근거 없는 결과를 내세워 의료계와 협의 대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투쟁의 강도를 점차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하면 찬반 투표를 거쳐 파업을 결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의사 총궐기대 등 투쟁 강도를 높여갈 것이며 파업에 대한 전 회원 찬반 투표를 즉각 실시하여 파업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앞서 정부는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상대로 한 정원 확대 수요 조사 결과를 2차례 연기한 끝에 발표했습니다. 당장은 2,100여 명, 2030년까지는 4,000명 가까이 증원 수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정원 수요는 2030년까지 매년 증가하여 2030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의 정원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협회장은 삭발까지 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필수 의료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요즘도 왕진 가방을 들고 집마다 진료하러 다니는 의사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정부가 4년 전부터 왕진, 그러니까 방문 진료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정작 의사들의 참여율은 좀처럼 늘지 않고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심 주택가에 들어선 작은 차량에서 왕진 가방을 든 의사와 간호사가 내립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집에 방문하는 겁니다. 어르신 혈압 좀 재겠습니다. 염증 부위를 치료하고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 질환을 상담한 뒤 이동식 프린터기를 이용해 처방전을 발행합니다. 기다리는 환자가 없다 보니 진료 시간은 30분을 훌쩍 넘깁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거동이 어려워 병원 가기를 차일피일 미루던 일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이나 이런 데는 거동이 불편하신데 이제 단순히 뭐 피 검사 정도랑 소변 검사를 하기 위해서 병원을 왔다 갔다 하시기가 너무 불편하시잖아요. 이런 방문 진료는 지난 2019년 12월 처음으로 시범 사업 형태로 도입됐습니다. 고령화에 1인 노인 가구도 늘면서 방문 진료 수요는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해마다 의료기관 참여를 유도하고 있지만 4년 가까운 기간 동안 1차 의료기관의 참여율은 고작 1.3%에 불과합니다. 의료사고 우려나 복잡한 행정 절차도 원인이지만 가장 큰 장벽은 역시 수입입니다. 1시간 왕진으로 환자 1명을 보는 것보다 진료실에서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하는 게 낫기 때문입니다. 또 한 달 진료가 60건으로 제한돼 방문 진료에만 주력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의사 1인당 300건 정도를 폭을 넓혀주지 않으면 사실 수입적인 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방문 진료를 언제까지 사명감만 갖고 하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는 방문 진료 관련 수가는 올리고 30%에 이르는 환자 본인 부담금은 낮출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방문 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30만 명에 육박하는데 의료 인력을 끌어들일 제도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라는 지적입니다. YTN 김은입니다. 매년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않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최광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또다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텐트 안에서 일산화탄소 캠핑장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부탄가스 난방기구를 켜놓고 잠을 자다가 40대 남녀가 매년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일산화탄소는 연료가 탈 때 발생하는 무색, 무취의 기체를 말합니다. 보이지 않고 냄새도 없기 때문에 중독 전에는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일산화탄소가 위험한 이유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주택이나 숙박업소, 캠핑장에서 사용하는 화로, 난로가 그 예입니다. 일산화탄소는 그 자체로는 독성이 없습니다. 우리 몸에는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일산화탄소는 산소 대신 헤모글로빈과 결합해 산소 공급을 방해하고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장소별로 본다면 대부분이 주거시설과 텐트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차량과 텐트와 같은 좁은 공간에서 중독 사고가 사망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은 만큼 응급처치와 예방법 숙지가 필수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환기입니다. 창문을 열어 외부 공기를 유입하여 난방기계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의 농도를 낮춰줘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난로 기기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가 유지된 곳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2개 이상은 설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대처는 예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 예방 수칙을 미리 숙지해 앞으로는 안타까운 사고가 없었으면 합니다. 흠집이 생기거나 잘려도 원래대로 돌아오는 자가치유 소재가 개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자가치유 소재들보다 투명해진 데다 자가치유가 가능한 온도가 실온까지 낮아져 상용화에 한 발 더 다가섰다는 평가입니다. 양회영 기자입니다. 새로 개발한 자가치유 소재를 스마트폰에 보호필름처럼 붙여봤습니다. 투명해서 화면을 보는데 어려움이 없고 터치도 가능합니다. 거친 솔로 세게 문질러도 쉽게 흠집이 나지 않습니다. 칼로 자른 뒤 실온 수준인 35도의 열을 가하자 1분 안에 재결합이 되고 6시간이 지나자 거의 원상태의 강도로 돌아왔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이 소재는 기존 단점이었던 투명성을 크게 높이면서도 강도와 복원력까지 유지했습니다. 자가치유된 이 소재는 비틀거나 잡아당겨도 멀쩡하고 2kg의 아령을 들어 올리는데도 끄떡 없습니다. 신발 밑창 수준의 인장 강도를 지녔는데 최대 10kg짜리 추를 매달아도 거뜬합니다. 연구팀은 고분자 속에서 끊어졌다가 붙는 과정을 빠르게 반복하는 새로운 수소 결합 구조를 만들어 소재 스스로 손상을 회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부드러워지게 되면은 여름철이라든지 이 온도가 높아졌을 때 흘러내려버리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6시간 정도면은 이 흘러내리지 않는 특성과 자가치유력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그 최적화 구간이라고 보시면. 연구팀은 개발한 소재가 투명도가 높고 흠집이 잘 나지 않아 디스플레이 보호 필름으로 활용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발한 소재를 스프레이 형태로 바꿔 국내 완성차 업체와 함께 자동차용 코팅제 개발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그래픽으로 만든 가상인간을 마치 실제 사람처럼 바꿔주는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 실시간으로 변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움직이는 가상인간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면이 전환되자 가상인간이 실제 사람처럼 변합니다. 움직임도 그대로 따라하며 실시간으로 적용됩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디지털 인간을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신기술입니다. 중저품질로 만들어진 디지털 휴먼을 실감 디지털 휴먼으로 바꾸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좀 저렴하게 만든 디지털 휴먼을 저희 기술을 이용해서 정말로 비싸게 만드는 것처럼 고품질로 바꾸는 그런 기술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해 수많은 사진을 학습해 자연스러운 변환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동영상을 바꾸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떨림 현상을 잡아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디지털 휴먼을 사용한 안내 데스크 역할을 하는 키오스크인데요. 이런 안내 데스크에 저희가 개발한 실제 사람과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자연스러운 디지털 휴먼을 적용한 기술을 적용해서 곧 상용화될 예정이고요. 연구진은 얼굴에 이어 팔과 다리 등 신체 각 부분을 실제 사람처럼 변환하는 기술을 추가 연구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배우 대신 3D 그래픽으로 만든 가상인간이 출연하는 영화의 제작이나 반대로 사람이 출연한 영화를 애니메이션으로 바꿔볼 수 있는 일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YTN 김윤두입니다. 챗 GPT의 아버지로 불리는 샘 올트먼이 닷새 만에 오픈 AI 최고 경영자로 복귀하면서 업계의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그가 만드는 AI가 과연 인류를 천국으로 인도할지 아니면 지옥문을 열게 될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챗 GPT의 아버지로 불리는 샘 올트먼은 오픈 AI 이사진에 의해 해고된 뒤 최고 경영자 자리를 5일 만에 되찾았습니다. AI 상업화가 인류를 파멸로 이끌 수 있다며 AI 개발의 속도 조절을 요구했던 이사회는 오픈 AI 직원 대다수가 그를 따라 이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백기를 든 것입니다. 이사회는 앞서 올트먼이 범용 인공지능 AGI 개발의 전기가 될 수 있는 연구 성과를 거두자 이 인공지능 상용화의 위험성을 우려해 올트먼을 해고했다고 외신은 보도했습니다. 범용 인공지능은 사람처럼 추론, 학습,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춰 인간의 명령 없이 스스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게 증가한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올트먼은 인류를 무지에서 구원하는 거대한 진보가 눈앞에 다가왔다면서도 인공지능의 위험성과 관련해 정부와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I think if this technology goes wrong, it can go quite wrong, and we want to be vocal about that. We want to work with the government to prevent that from happening. 이런 가운데 미국과 영국, 중국, 한국 등 28개의 나라는 AI가 파국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협력을 다짐하는 공동선언문을 처음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Dozens of countries signing the first ever declaration of its sort, saying that we need to develop a shared understanding of the risks that frontier AI technology poses and work together to develop our understanding of them and then how to manage them. 전문가들도 자율적 문제 설정과 해결 능력을 갖춘 AI가 인류를 멸망시키는 것이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위험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 저도 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추론하는 기술에 대해서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정말 스스로 뭔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쪽 이쪽에 대해서는 좀 규제나 가이드라인이나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계 각국이 AI 기술의 위험성에 대해 얼마나 법적, 제도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느냐에 따라 지옥문을 열 것인지 천국으로 인도받을 것인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화재 사고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한 번 불이 붙으면 빠르게 번지고 끄기도 쉽지 않아 사전 예방이 중요한데요. 전기차 화재 방지를 위한 주의점 윤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건 화염이 어둠을 뚫고 자동차를 집어삼킬 듯 치솟습니다. 지난 13일 새벽 당진 영덕고속도로를 달리던 전기 택시가 화물차를 들이받으며 시작된 불입니다. 당시 사고로 50대 택시기사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루 전날에는 공영 주차장에서 충전하던 전기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주차장 내부가 한 채 앞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전기차 화재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화재 발생 비율을 살펴보면 지난해 전기차 10,000대 가운데 1.12대에서 화재가 나 5년 전과 비교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열 폭주 현상으로 불이 옮겨 붙는 속도가 빠르고 연소도 쉽지 않아 추가 피해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전기차에서 불이 날까? 무엇보다 충전이 완료된 이후에도 충전을 계속하거나 급속 충전을 반복하면 배터리에 침전물이 쌓이면서 불이 나기 쉽습니다. 이 때문에 되도록 완속 충전을 하고 충전율도 80%대를 유지하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이를 위해 전기차 충전 방식을 개선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충전 요금을 85%까지는 지금의 요금으로 동결하되 이렇게 퍼센트가 올라갈수록 충전 요금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차별화하고 누적화해가지고 비용이 점점 비싸지도록. 또 전기차 충전 시 충전 단자에 물기가 새어 들어갈 경우 감전,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의 경우 눈에 젖은 상태에서 충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강한 충격에도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만큼 안전자들의 안전운행 역시 필요합니다. 다만 화재가 시작된 이후에는 개인이 초기 진화를 하기 쉽지 않아 우선 대피한 뒤 소방당국에 신고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경남 창원시가 승객이 호출하면 오는 수요 응답형 버스의 시범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도심이지만 버스 노선과 배차가 부족한 곳에 효율적인 버스 이용을 위해 도입됐는데요. 앞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지 지역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의 한 버스 정류장에 분홍색 승합차가 섭니다. 버스로 호출한 승객을 태우기 위해서입니다. 최대 8명이 탈 수 있는 소형 버스는 이른바 수요응답형 버스입니다. 승객이 휴대전화 앱으로 목적지를 설정해 호출하면 가까이 있던 소형 버스가 오는 겁니다. 창원시는 도심이지만 촘촘한 격자형 도시구조라 버스 노선과 배차가 부족한 곳이 있습니다. 승객 입장에선 이런 불편이 감소하는 겁니다. 여기가 도심 지역이었는데도 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는데 BRT를 타니까 제가 원하는 시간대에 바로바로 이용할 수 있어서 편리하고 좋아요. 시험 운행을 시작한 수요응답형 버스 누비다 버스는 버스 정류장 54곳을 누빕니다. 정해진 노선을 순환하지 않고 54곳 정류장 가운데 승객이 원하는 곳에서 태우고 내려주는 겁니다. 요금은 시내버스와 같고 기존 시내버스와의 환승도 가능한데 택시업계에 반발을 조정하는 게 과제입니다. 창원시는 앞으로 6달 동안 이 누비다 버스 석대를 시범 운행합니다. 창원 시민들께서 보다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시범 운영을 통해서 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내버스 운영의 한계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누비다 버스가 어떤 성과를 낼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큽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이번엔 정부 모바일 신분증을 안내하는 웹사이트와 앱에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정부 행정전산망 셧다운과 조폐공사 나라장터 접속 지연에 이어 일주일 사이 4번째 전산 장애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사흘간 마비됐던 정부 행정전산망이 복구됐지만 정부 온라인 서비스 곳곳에서 장애가 연일 터지고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 1시 57분쯤 정부 모바일 신분증 웹사이트와 앱이 모두 장애를 보이며 접속이 중단됐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을 운영 관리하는 한국조폐공사는 작업에 나서 오후 6시부터 기능별로 복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조폐공사는 장애 스토리지 환경 설정 오류로 인한 서버 다운이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모바일 신분증 먹통 사태는 지난 17일 정부 행정전산망이 셧다운된 뒤 일주일 사이에 발생한 4번째 전산 장애입니다. 전문가들은 원인을 규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일단은 원인 규명을 해야 되고요. 지금 이런 전산센터, 전자정부 시스템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주무부처는 행정안전부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3월, 6월에서 계속 정부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하루 전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에 장애가 발생해 입찰이 1시간 정도 대거 미뤄졌습니다. 행안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해외 특정 IP에서 조달청 나라장터에 집중 접속을 하면서 일시적인 과부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정부 행정전산망이 마비되면서 민원 서류 발급 등에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방사형 계획도시인 경남 창원은 사실 해외의 한 도시를 본따 만들어졌는데요. 바로 호주의 캔버라입니다. 불모지에 가까웠던 땅이 계획도시로 변모해 지금은 호주 과학의 중심지가 된 캔버라. 이곳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과학도시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